지난 금요일 네.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네. 좀 많이 빠지고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한 것 많이 같아요. 하락을 했었죠. 예. 지난 주말에 일단은 뭐 스냅의 어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고, 뭐 테슬라발 훈풍이 좀 불 것으로 기대했지만 장 마감 후에 나온 스냅의 실적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을 우리 시장은 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서비스 구매자 관리지수 PMI 예비치가 47, 그러니까 전월 대비 이 52.7 대비해서 5.7포인트 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점.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죠. 그리고 제조 PMI는 52.3으로 뭐 전월 대비해서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나마 좀 괜찮았었습니다만,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5일선에 엉덩이를 붙이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이 우리 시장에 최근에 이제 이 지수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바닥 국면에서 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국면에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커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는 쪽으로 좀 흘러갈 것 같은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금요일 시장에 우리는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 장이 시작을 하고 약세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오후 들어서 강세로 전환이 돼서 마감을 한다고 한다면 전야 구강의 어떤 모습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상승 무드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장 시작하고 나서 좀 움직임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폭으로 아주 세게 뭐 개파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럴 수는 있죠. 예,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크게 뭐 주말 동안에 차트를 좀 돌려보고 각 종목들의 어떤 대형주 그리고 개별 종목들 차트를 좀 다 돌려봤어요. 한 2,000개 넘게 돌려봤는데 아주 그렇게까지 막 불안감이 느껴지는 정도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또 하락을 너무 좀 크게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겁내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다면 만에 하나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장 초반에 보인다면 네네.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바이앤홀드의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장중에 장 초반에 흔들린다고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매수의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단타 트레이딩.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이제 가족분들 중에 많이 조금 수익률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자리는 사실은 저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조금 엉덩이를 붙이고 재차 상승하려는 어떤 그런 자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단 몇 프로 먹고 트레이딩 하겠다 이런 네, 네. 분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쉽게 팔고 사고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 그런 네. 분들만 활용할 수 있는 살만한 그렇죠. 어떤 구간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좀 준비한 자료 좀 볼까요? 네, 이번 주에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2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6일 2분기 GDP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일 장중이니까 27일 정도가 되겠죠. 미국의 7월 12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폐장 후에 그러면 27일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죠. 영향을 미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회사의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또 판도가 변동성이 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뭐 구글 역시도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28일 폐장 후에 나오는데 그 두 회사의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하향됐지만 애플폰의 애플 13의 어떤 깜짝 이 판매 증가로 인해서 뭔가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은연중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자체가
경제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퐁당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이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느낄 수 있는 이 아주 강한 상승의 어떤 무드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전체 모든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들이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가끔씩 하나씩 나오는 이런 불거져 나오는 이 기업들의 뭐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겁내하실 필요도 없는 그런 뭐 한 주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관망. 계속 그러니까 그 시장을 우리가 보시는 분들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은 그냥 관망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 가족분들 중에 나는 아직 주식이 30% 40% 물려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 크게 계좌 잔고에 그렇게 변화가 없거든요. 당장에 뭐 아주 큰 금액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20% 30% 정도 마이너스 있는 상황에서 뭐 주식이 바닥에서 뭐 5% 10% 15% 오르는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타개시킬 수 있는 이 수익률이 나오려면 결국은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정책적인 방향, 스탠스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되려면 연말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연말이 돼야지 목표하는 기준금리 수치까지 올려놔야 연준이 다른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좀 길게 가실 분들은 좀 잘 버티시면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항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뭔가 개별 종목이라든지 대형주들 안에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이런 베어마켓 랠리 시장이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도 대세 상승의 어떤 시기보다 좀 빠르게 탁탁탁 튀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를테면 얼마 전에 제가 아이센스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16% 20%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중간중간에 뭐 하루 아침에 그냥 20% 30%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잘 골라서 그런 단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정말 이 시장을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못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배 아파하시지도 마시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다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내년도에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기회 오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플 실적이라든가 하여튼 다른 기술주들의 그 실적이 좋게 나와야 이제 또 뭔가 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반전의 계기가 좀 이어지겠죠. 물론 그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또 한 번 큰 변동성의 늪에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제가 주말 사이에 뭐 이 해외 리포트라든지 또 자료들을 좀 살펴본 결과로는 2분기 실적까지는 괜찮게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하향한 거는 수요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수요를 침체시키면서 경기 침체를 억지로 좀 만들고 있잖아요. 공급단에서의 어떤 이슈를 해소시키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쨌든 지갑을 여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사실은 실적은 안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2분기 실적까지는 애플이라든지 다른 기타의 어떤 굵직굵직한 대형 종목들의 실적들이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리포트라든지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상황은 우리가 좀 불안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게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3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원래는 성수기로 진입하는 시점인데 그때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하반기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인플레가 뭐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거는 분명히 그리고 달러도 계속해서 강세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시장에 조금
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커지게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노려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나온 뉴스들 가지고 좀 이야기 좀 다시 한번 해보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달러 강세 네. 이게 이제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엔화도 초여약 전체 화면으로 좀 예, 이거 좀 키워드릴까요? 네. 그 신흥국들이 네. 지금 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 상황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창을 아예 이 화면만 띄울 수 없어요? 요거를요? 그거 지워버리고. 이게 광고가 나와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광고 때문에 제가 아니 이거만 잠깐만 띄우고 내리면 되지. 인물로 바꿔줘요, PD는. 이렇게 좀 보시면 그 최근에 이제 이 뭐 투자자들도 사실은 달러화를 대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일부 투기 세력들도 달러화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어떤 국가들의 어떤 상황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자금이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한번 방송에서도 다뤄졌었겠지만 미국의 양털깎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화 강세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의 사실은 제조업들이 이 자기네 나라 자국을 위해서 뭔가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수입입니다. 원자재도 수입을 하고 생필품도 수입을 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만약에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그들은 수입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거든요. 달러가 강세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요. 결국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달러 강세를 진행을 하면서 앞서 이제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신흥국들의 어떤 이 리스크, 위기설이 좀 감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비단 신흥국뿐만이 아니라 유로와 달러의 어떤 페리티 자체도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한 국가들 역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좋게 나오면서 2분기까지는 버티지만 3분기에 실적도 안 좋아. 그리고 어떤 이 시스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신흥국 국가라든지 유럽의 한 국가의 국가 리스크까지 좀 이 시장에서 불거지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정말 크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상황이 사실은 마지막 찬스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달러 저강세에 깊어지는 신흥국들의 시름이라는 어떤 기사 제목을 제가 좀 자극적이지만 한번 좀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달러 강세가 당장에 멈출 수는 없다라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인데 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승으로 어느 정도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환율의 움직임을 계속 끊임없이 좀 살펴보시고 시장에 좀 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게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 패권국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뭐라 그럴까? 메리트죠. 자기네들의 이득인 거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미국인이라면 그냥 지금 국내에서 대출 받거나 이거 가지고 어디 일본 자산이나 저기 어디 자산이나 가가지고 사버리면 맞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그냥 20%는 그냥 먹거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번 7월 28일에 금리 인상, 우리나라에서 28일에 금리 인상하잖아요. 0.75% 하게 되면 기준금리도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숫자적으로 재반 비용 다 빼고요. 우리나라 원화 빼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면 이득입니다. 그런 캐리 트레이드까지도 이제 가능한 시점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달러는 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원화는 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다고 했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의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달러는 약세로 갈 거고 금리는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졌었을 때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기회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요.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 올라왔었을 때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 두셔야지 또 기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산주와 관련해서
네.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죠. 그렇죠. 최근 5년간 이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좀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기 수출이 직전 5년 대비 176.8% 증가한 것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위 10개국 중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사실 순위에도 없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수출 자체를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었죠. 근데 그게 아마 미국과의 계약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 기술 때문에. 원천 기술들을 네네네네. 도입할 때의 어떤 네네네. 조건들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컸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방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외 다른 나라 국가에서 좀 좋게 보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발전을 했었고 미국하고 한미 미사일 방위 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해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수출의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지난해 K9 자주포 포함해가지고요 무기 수출액이 9조 2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방산 수출이 수입액을 넘어선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이 추세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추세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이 실적도 보시면 원래 정체돼 있던 어떤 실적들이 보시면 40억, 200억, 180억 이렇게 하던 실적을 내던 회사가 수출이 늘어나는 그 시점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해가지고요 600억, 900억, 1600억 이게 꾸준히 계속해서 연간으로 이익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물론 방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우려감 섞인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성장성이 보이는 주식을 우리가 그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간과해야 된다는 점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방산주들은 좀 끊임없이 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난 이 주말에 장 마감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하나에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을 통합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나왔는데 하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그냥 뻔한 이야기죠. 물적 분할 및 관계사 합병 등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시장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장중 급등을 하면서 네.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거기에 기분 나쁘게 물적 분할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어쨌든 회사에서는 열어놨잖아. 그렇게 열어놨는데 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그러니까 하나 같은 그룹이 과연 이 정부의 어떤 이 정책에 좀 반하는 거를 가장 먼저 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하더라도 나중에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그 지원으로. 그렇죠. 지원으로 국책 사업이나 국책사업이 이런 걸로 먹고 많은 사니까. 먹고 사는 회사인데 과연 새 정부 들어서서 한화가 정부에 반하는 물적 분할을 강행해서 미운털을 박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까라는 저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는 혹시 몰라요. 나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설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어? 라고 그렇죠. 베팅을 했다가 피본 사람이라 네. 우리 김승현 회장님은 알 수 없어요. 네. 김승현 회장님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 김승현 회장님은 뒤로 좀 물러나 있죠. 그 장남이고 모든 일을 다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그다음에 하나 방산 부분이 통합이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거의 집중을 하겠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모든 부분을 통합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기업 가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쫓아사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가 자체가 좀 매력적인 어떤 자리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한화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얘기까지 좀 열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출렁이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었을 때 그때 한번 좀 저가 매수를 해보는 기회로 좀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게 다시 18조 원대로 그 B2 늘어났다 신용이.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장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또 이것도 뭔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B2가 늘어난다는 거는 신용이 는다는 얘기는 아 그래 여기가 바닥이야 이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 생각하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썸머랠리 8월 달까지 어느 정도 2,400에서 2,500 정도까지 지수가 좀 진행이 2,450에서 2,500까지 한 지금 뭐 사실 많이 올라봐야 이제 100포인트 좀 남았거든요. 2,400 언저리니까 100포인트 정도 오르는 거를 한 달 정도 올릴 수 있어요. 한 달 정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한 달 정도를 100포인트 정도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 뒤로 사실 저는 항상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두려워하잖아요. 3분기, 4분기 들어서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신용 물량이 늘어나는 건 역시도 결국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좀 부메랑이 돼서 좀 돌아오겠죠. 3분기, 4분기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졌었을 때. 그때를 여러분들께서 좀 변동성의 기회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 시기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여튼 네. 오늘 시장은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드린 대로 그 제가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금요일 미국 시장 이런 거 부분들 다 정리해가지고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저는 전야 후강으로 가기를 오늘 우리 시장이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주 뭐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좌우되니까 네. 지수 과연 자체가 이제 많이 좌지우지가 되죠. 네. 외국인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일부지만. 아니 반도체주. 반도체 쪽. 삼성전자. 그렇죠.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샀네. 기관이 많이 팔고. 네네, 맞습니다. 하이닉스를 19만 주 팔고 네. 기관도 18만 주 팔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가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길게 시계를 늘려놨는데 일자별로 보시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 기조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로 좀 끝날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며칠 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요. 대량의 순매도가 오늘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주린이 그 원금 회복 네. 프로젝트 네. 그 계좌 아직 안 만드셨죠? 아니요, 계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이체하고 제가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 됐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때. 아니 뭐 그럴 것까지는 하지 말고. 아니 만약에 타이밍이 맞는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제 그 GSK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해도 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봄직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가 왔었을 때 제가 준비가 되면은 뭐 이번 주 금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찐시황은 마감하고 나서니까 뭐 이번 주 금요일 뭐 장기전이라든지 이럴 때 좀 타이밍이 됐었을 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미리 제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요 장기전이나 이런 때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가 여러분과 확실하게 동행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